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회의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전원위는 본회의의 의안을 상정하기 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로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인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 파장까지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일 용인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전원위원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게 되는데 일단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시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요 결의안 채택을 해서 세 개의 안을 일단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안은 이제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인데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 기존의 그 선거 제도에는 253개 선거구 지역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 데 소선구제와 그리고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거는 2020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다소 굉장히 복잡한 방식에 의해서 47명을 뽑는 그런 제도로 돼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도농복합제라는 거는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중선구제를 하고 농촌에서는 소선구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안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어요. 현 기존에 있는 안 소선구제 플러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거를 지금은 전국 단위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독특한 건데 대선구제를 하자. 그래서 한 선거에 4인 내지 7명을 뽑는데 다만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누가 나왔을 때 사람 이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개방식이라 해서 정당과 후보를 같이 놓고 기표를 하면은 그 지역에서 그 권역에서 가장 많이 얻은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그러니까 개방명부식 대선구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원위원회에서는 그 세 가지 말고도 이 선거구제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난상 토론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선거제도를 수없이 연구한 연구위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론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 당사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회의원들 각자 이해가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하고 호남 의원 다르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수도권하고 영남 의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본회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인 것보다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해관계자 그 당사자들이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답이 나오기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좀 결과가 하나로 취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흘 동안 이제 100명이 토론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200명 이상 하기로 했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석별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한다는 얘기인데 100명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상 토론이긴 난상 토론인데 도대체 지금 이 내용도 복잡해요.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당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과 지금 이 민주당은 일단 서로 선호하는 안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좀 도농복합형중대선거구제 쪽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은 현재의 제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 권역별 지금 권역별은 아닙니다. 소선거구제에다 지금 병립형 준연동형인데 이걸 권역별 준연동형으로 하자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그 지향인데 의원마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줄이자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세 안이 다 의원 정수는 다 300명으로 이제 동결을 하자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안이 두 개는 350명으로 증원하자라는 거였는데 워낙 국민들 비판이 많으니까 의원 정수는 동결하는 쪽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가 30명 정원 축소를 얘기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이제 이 세 선거구와 이제 얽히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아까 지금 2004년도에 이라크 파병 그때 2004년도 이후 19년 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원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은 거죠.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난상 토론을 하는 거긴 한데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 의원들의 얘기를 가감없이 들어보는 거니까 당론 같은 거 없이. 근데 방법이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 사안 자체가 의원들에게 이게 말하자면 의원들은 정치 행위 인자들이거든요. 우리 국민들보다도 개개인보다도 그래서 의원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사활적인 이런 제도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 어떤 법이 되냐에 따라서 당의 의석이 달라지고 또 자신의 이해관계도 달라지는 거라서 글쎄요 쉽게 결론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선거제도 관련해서 네. 굉장히 많이 연구를 좀 해 네네. 오셨을 텐데 제일 쟁점이 되는 게 비례대표제 개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예. 비례대표제의 배분 방식 크게 두 가지 차원 때문에 네 가지 유형이 나와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라는 거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수를 따라서 무조건 의석을 먼저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좀 독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 47석만 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나누자는 게 병립형이에요. 그러니까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고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권역별로 할 거냐 전국 단위로 할 거냐 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권역별로 하자는 게 독일식이고 그리고 병립형 권역별로 하자는 게 일본식이고 다만 연동형으로 하긴 하는데 배분 반칙을 전국 단위로 하자는 거는 뉴질랜드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거는 병립이면서 전국 단위거든요. 여기서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동형을 할 경우에는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식 같은 경우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초과 의석이 생겨가지고 50석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석 늘어나는 것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그걸 또 권역별로 한다?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253명 대 47명이 있거든요. 이 47명을 가지고 어떻게 권역별로 나눌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300명으로 묶어놨으니까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지역구 200명, 비례구 100명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구 225명, 비례구 75명으로 해서 그 정도로 해야지만이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이게 작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253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 정수 줄인다고 하는데 특히 지역구 줄인다고 한다면 이게 통과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보신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진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오늘 전원위원회를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롭게 예. 국회의원들보다는 아주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이러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낫다. 95년도에 흥미로운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본은 2인 내지 6인의 중대선거제를 채택을 했어요. 55년 이후에. 예. 그런데 95년도에 변환과 바꿨어요. 그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꿨거든요. 병립형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총괄 했었던 도쿄대학 교수하고 저랑 좌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통과 가능했냐 했더니 의원들은 조금 비켜쓰고 아주 중립적인 인사들이 각 선거제도에 관련된 의석수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 또 특히 선거제도는요. 합의로 처리를 해야지 선거를 누리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패스트 트랙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아주 논쟁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추가적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도 필요하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사실은 앞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던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김 교수께서도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의 경우 사실 정치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는 일단 다양성을 살리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정당 체제 자체가 양대 정당에 의한 그 거대 정당들에 의한 카르텔 체제잖아요. 기득권, 승자 독식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대변하자. 다양성을 좀 이제 확증시키자라는 거고 비례성을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표를 방지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취지가 이 제도에 묻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의원 수가 늘어나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의원 수가 적은 편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의원 내각제 국가들보다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순수하게 볼 때는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냈던 2개 안은 350명 직원을 생각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치 행태, 이런 식의 정치 문화, 이런 식의 정당 체제나 구도 하에서 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과연 네. 국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잘 대변되겠느냐라는 게 국민 일반의 여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였단 말이에요. 줄이는데 예. 비례성을 대표하는데 비례대표를 줄인다.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줄이자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럼 일각에서는 최근에 국민의힘이 내부가 뒤숭숭하고 지지율도 정체를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국면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비례대표를 줄이건 뭐 지역구 줄이건 어떤 뭔가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줄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늘리려면 지역구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역구 의원들이 현존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정원을 감축한다. 그걸 어떻게 줄일지 이 방법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의원 정원 감원에 대해서는 감축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예. 이제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나올 텐데 글쎄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의원수 줄이려면은 중대선거구제 해가지고 더 지역을 더 크게 늘려서 예. 대선거구제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의원수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래도 비례대표 늘려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사실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가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 이 비례대표가 생긴 취지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예. 지금 사실상 비례대표는 사실상 임명제입니다. 정당에서 순위 정해가지고 병립형이니까 지금 준연동형이지만 병립형으로 할 때는 47명 안에서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예, 2표니까. 근데 그게 과연 이게 대통령제에서 맞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비례대표가 지금처럼 사실상 임명제. 근데 아까 얘기 나온 개방명시 대선거구제에다 전국 병립형으로 가면은 그런 임명제 같은 비례대표는 그 패단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과연 그런 의원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예. 과연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이 테이블에 이슈들이 예, 예. 올라와 있거든요. 예. 글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방식 자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예. 저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걸 일단 대선거구제를 열어서 아니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 예, 얘기 예. 들어보고 네. 같은 당에서 아마 여러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아마. 들어본 다음에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짤막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의원 정수가 갈라요. 대한민국만이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의원 정수를 정확하게 고정시키고 두 번째는 지역구의 비례대에 대한 비율을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매 4년마다 움직이는 거를 지난 2000년대 26명을 줄였고 그 당시에 299명을 273명으로 줄였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때는 비례는 그대로 놔두고 지역구만 26석을 줄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제는 선거법에 정확하게 정해놓고 나서 하지 않으면 지금도요. 예. 저는 이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오늘은 비례대표제 논의하고 내일은 지역구제 그거는 선거구제를 진짜 모르고 얘기한 얘기예요. 야 같이 연동돼 있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토론할 수 있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전원위원회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좀 예. 드립니다. 사실 나흘 동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이걸 기점으로 시작을 잘 해봐야 한다라는 네. 두 분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나흘 동안은 좀 전원위로 뜨거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어제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중재안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의미 있는 결론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그 당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호, 의료에 대한 법안에 관련된 거 부분이었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한번 지금 양국관리법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거부권에 대한 제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간호법 제정안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예. 그다음 방송법도 남아 있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인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뭐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부분 이런 법안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딱 이제 본인이 상정을 직회부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향후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양국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과거에 쭉 보니까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7번인가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6번 정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라는 건 헌법 53조에 나와 있는 제2요구권이에요. 정식 명칭은 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인데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입법권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연달아 연이어 2번, 3번 한다고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또 간호법이나 이 의료법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민주당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가 뭔가 야당과의 협상 파트너 역할을 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윤재욱 원내대표의 아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야당에게 뭔가 이 원내 협상에 있어서 뭔가 리더십을 좀 가져야 돼요.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서 통과시켰다고 바로 거부권 행사하자라고 정당이 그 대통령실에다가 건의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주장이 다 일리가 조금씩 있는 법안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특히 여당이 주도를 해야죠. 의석은 적다 하더라도. 그래서 참 재논의나 재개정을 통해서 뭔가 접점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럼 1년 내내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내년 총선까지 야당이건 여당이건 협치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이 법안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마침 선출이 됐으니까 아까 뭐 덕담들은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만났죠. 오늘 재개정 논의도 하고 해서 뭔가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정협의가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고 야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인 거니까 무조건 통과시키자 이러면 당정협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재안 마련 이후에는 좀 거부권 반복보다는 여야 합의를 이루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 냉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좀 엄격하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나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그 법안이 갖고 있는 위헌적 요소도 없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다 고려를 했고 정제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 양국관리법과 관련돼서 통과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직부 회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입법적으로 폭주를 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논리적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지금 간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도협의를 통해서 재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지켜봐야죠 일단은. 그 13일 날 바로 본회의로 표결해서 하지는 말고 그리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여야 간의 수렴 행위를 통한 다음에 법이 통과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힘을 갖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100%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책임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여야가 함께 특히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자제하고 상호 존중을 해야지만이 의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여야 모두가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또다시 이런 악순환 구조는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야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야가. 이런 것들은 전혀 정치적 쟁점이 아닌 법안들이에요. 양국관리법 그렇고 간호법, 의료법. 근데 여야가 항상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언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총선이 이제 딱 정확하게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 또 총선이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최근 최고위원들의 입당 설화가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고 또 강경하게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기도 한데 좀 어떤 방향의 대책 마련이 유효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를 이제 평가를 많이 하죠. 국민의힘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가 부족한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친윤 영남 정당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당정 일치가 돼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올라가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응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게 되면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지금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세력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이 있으면 비윤도 있고 그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나름대로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고 예. 그리고 윤재욱 이제 원내대표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과는 달라야 된다. 크게 세 가지의 역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당 지지도나 국정운영 지지도도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제일 첫 번째는 뭐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비전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를 해야 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인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을 가져요. 두 번째는 민생을 챙겨야 되고 세 번째는 도덕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막말하고 추태 부리는 사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점화시켜 놓지 않으면은 현재 갖고 있는 지지율 정체라든지 아니면 김기현 리더십에 대한 나름대로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제 지지율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당 지지율을 좀 보면 이제 양당 모두 떨어지긴 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새로운 대표 체제고 이제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이 됐단 말이죠. 보통은 이럴 때 지지율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게 컨벤션 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4월 5일 날 며칠 전입니다만 재보궐선거 졌잖아요. 뭐 졌다기보다도 특히 이제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기초의원을 지금 국민의힘이 뺏겼어요. 그 전주 을의 경우도 이번에 떨어진 후보가 지난번 그분이 이제 그 전주시장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득표보다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 1년 전에 이 선거가 물론 아주 적은 규모의 뭐 재보궐 선거였습니다만 하나의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그 이제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봐야죠. 국민의힘에. 게다가 내년 4월 10일 날 치러지는 총선거가 집권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권 평가론이 나오기 딱 좋은 프레임이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잘하면 오히려 정권을 도와주자. 이른바 정권 안정론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당도 우경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뭐 약간 지났습니다만 당의 최고위원들의 그 발언 같은 5.18 관련 발언도 그렇고 제주 4.3에 대한 발언도 그렇고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난을 안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발언들 그것도 당이 보수화라기보다는 좀 우경화된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연포탕에서 연대 포용 탕평 얘기했는데 전혀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내.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여권 전체의 정체에도 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권이 그 집권 세력이 아젠다를 내놔야 돼요. 그야말로 커다란 지향성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작은 이슈에 매달려 있다고요 지금. 뭔가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리드하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의석이 적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특히 이제 당정 일체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집권당이 뭔가 자율성을 좀 보여야죠. 근데 예.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경화된 발언들에 대해서 뭔가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또는 당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그리고 과도하게 정당 전체가 여당 전체가 대통령실 용산을 자꾸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준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미지들이 중도층이나 수도권에게는 상당히 민심 이반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각별히 당이 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 예. 드립니다. 새로운 지도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 역시 원내대표 선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제 사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 모였었는데 특별히 당내 현안 이야기를 뚜렷하게 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상가에서 당내 문제 얘기가 좀 어려웠겠죠. 예.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잘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뭐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친명 대 비명의 싸움이냐라고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 체제를 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때.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거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 누가 그 모든 걸 전두지휘할 수밖에 없냐면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변화 계획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정체대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뭐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또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좀 달라요. 거기는 뭐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좀 비등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변화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면 그 시작을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당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명계가 인사가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당직 인사 개편에서 조금 변화를 준 거와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참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 게 이제 장인상 때문이니까 또 본격적으로 귀국하는 시점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비명계 결집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장인상 때문에 귀국을 했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출국했다 다시 6월에 귀국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결국은 전 이낙연 전 대표의 거취 문제는 하나의 그 정석 변수일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4월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당내에서 어떤 입지를 갖게 될 것인가,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독립 변수예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거취가 결정될 것 같고 결국 민주당도 이재명 리스크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다 지금 반사이익에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윤재욱 원내대표 됐으니까 민주당도 새 원내대표 돼가지고 예. 리스크고 4월 리스크는 4월 리스크고 새롭게 뭔가 여야 협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예, 민주당으로서.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맹국들을 도감청했다 이 의혹이 지금 나왔는데 아무래도 파장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 속인데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워싱턴 포스트가 그 기밀 문건이 유출됐는데 한국의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호 정보의 출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채널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신호 정보라는 거는 감청 장치라든지 레이더기는 전제 기지에서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대화 내용이 감청된 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에다 포탄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를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비서관 간의 대화 내용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거를 동맹이 미국이 감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활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더불어서 지금 한미 정상이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더 불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지금 전원위원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최소한도 정보위원회 열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그러한 안보와 관련된 장치,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예.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 좀 앞으로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정부에서 나오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협의해 보겠다. 뭘 협의합니까? 도청을 당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동맹 간의 신뢰도 깨는 거고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해도 일단 저기 대사 초치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항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사과해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약간 예. 저기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이 깨지면 그런 한미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의 그 내부에 있던 그 수장들과 비서관이 통한 건데 수장과 외교안보 실장이 그리고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그걸 미국이 도청했다. 근데 그 도청을 당한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협의하겠다. 미국의 입장 들어보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저희가 볼 때는 당당하지. 그게 바로 그런 맥락이 한일 관계에서 자꾸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선의가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국민들이 자꾸 뭔가 우리나라가 저자세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의 예. 경우에 뭔가 정부가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미국과 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도감청한 거. 예. 걸리질 말든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근데 뭐 반응이 위지뜨끈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를 한 식당에 이름을 두고 좀 해석을 내놓은 게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탐사라는 데서 한 건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아마 대통령이 부산에서 했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부산에 있는 횟집을 갔는데 그 횟집 이름이 일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거는 일본을 옹호하는 식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친일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건 더 이상 뉴스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자꾸만 이거를 뉴스화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오죽하면은 부활절에 진리를 벗어나는 가짜와 관련돼서 응징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넘나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뭐 야당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야당도 언제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가짜뉴스는 철퇴를 가하는 어떠한 나름대로 방안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